최근 한국에 불어온 초저가 열풍. 6개월 사이에 매출이 130%가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최근에는 이제 신선식품까지 팔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저저가 판매가 가능한 걸까요? 불행히도 지금 우리나라 제품들 중국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찐인가요? 중국인들 돈 엄청 밝혀요.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를 선도했죠. 지표 때 제일 먼저 사용됐던 거 중국 아니에요? 중국은 능력주의 사회거든요. 중국 역사 길게 보면 사실은 자본주의적인 세상이라는 거죠. 이게 왜 난리지? 난리지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MC를 맡은 알파고입니다. 최근 한국에 불어온 초저가 열풍, 간편하게 중국 직구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 어플 때문인데요. 어떻게 이런 저저가 판매가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글로벌 시장을 위협하는 중국 이커머스와 그 이면에 있는 소비 문화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중잘알 중국 문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의 이우견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오늘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면서 중국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중국인들이 어떤 마음인지 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일 재미있어하는 얘기는 중국 얘기인데요. 네. 오늘 좀 기대하겠습니다. 요즘은 저저가 상품이 인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시커머스라고 하던데요. 무슨 뜻이고 얼마나 인기인지를 궁금한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커머스라는 용어는 굉장히 익숙한데 이제 새로운 중국 공습이 이커머스 시장에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차이나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알리익스프레스, 그다음에 테무, 그다음에 쉬인, 그래서 알테신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신조가 나올 정도로 요즘 저도 이제 너튜브 하는 채널이 있는 사람인데 개인적인 채널 쓸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 거치대를 하나 사봤거든요. 그랬더니 5,000원밖에 안 해요. 그거 안 쓰고 어떻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6개월 사이에 매출이 13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최근에는 이제 신선식품까지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대부분 이제 공산품을 가져다가 파는데 최근에는 신선식품까지 파는데 10초 만에 매진됐다고 그러고요. 이 인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첫째는 싸기 때문이죠. 네. 저도 써보니까 너무너무 싸고 이 가격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굉장히 현명한 소비를 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소비자들이고 사실 한국 소비자들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네. 한국의 그 소비자 의식이 세계 1위예요. 그 부킹닷컴에 들어가시면 그 이제 후기들 있잖아요. 빵점이 다 한글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소비자들이 이렇게 많이 쓴다라는 게 대단한 거죠. 더군다나 요새 이제 경기도 안 좋고 그러던 차에 이 중국 시커머스 공습이 시작이 되니까 한편으로는 이쪽으로 끌려가면서 아니 이게 계속 써도 되나? 이런 이제 심리적으로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경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싸니까 막 여러 개 사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실패해도 뭐 그만이다 2,000원 이러니까 그래서 좀 막 사게 되는 게 있었고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아마존을 쓸 때도 시일이 좀 걸리니까 그냥 뭐 여기서 사지 그랬는데 요즘에는 일주일도 안 걸리고 사흘 닷새 만에 오는 경우도 있고 뭐 국내 상품하고 크게 배송 그 길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이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단단하게 쌓았던 내공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니까요? 중국이 그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국은 나라가 크잖아요. 그게 세계 면적으로 따지면 세계 한 4위쯤 되거든요. 그런데 이 넓은 땅에 매장을 전국 곳곳에 다 세운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비용이 들잖아요. 2015년부터 약 30% 넘게 이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이커머스 시장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중국이 산업이 발전하는 거 보면 현금에서 플라스틱 카드를 단계를 뛰어넘어 버리고 바로 전자화폐 그러니까 디지털 결제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휴대폰만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구입하고 모든 걸 다 하듯이 이렇게 이커머스로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扫得到，肯定扫得到，开玩笑。 알리바바 자체도 전자상거래로 출발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중국 산업에게는 커다란 기회인 셈이죠. 근데 이제 교수님 우리는 궁금한 거 뭐냐면 네. 가격이 1,000원도 안 되는 상품들이 너무 많아요. 노동자들 임금이 올라가니까 제조업 이제 단가가 높아지니까 우리나라 공장들 중국에 진출했던 공장들이 빠져나와서 동남아라고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넓은 나라니까 아직도 임금이 낮은 지역이 많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가격 책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를 알리가 사서 바로 한국에 뿌려버리는 거죠. 중간 단계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테무나 알리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많은 뭐 저 휴대폰 거치대라든가 많은 것들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였어요. 그런데 그거 다 한국 판매상들이 오퍼상들이 수입해가지고 거기에 비싼 거는 150불 이상이면 세금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어떤 거는 이제 세금도 붙고 그다음에 자기 수익 마진도 붙이고 하다 보니까 높아진 거죠. 그런데 이제는 직접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직접 공급을 해버리니까 단계가 줄어들어 버리고 훨씬 더 싸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요즘 중국 공산품, 중국 제품들이 굉장히 해외로 진출하는데 진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중국이 지금 소비가 위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경제가 요즘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쌓이고 그것들을 어쨌든 근데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데 굉장히 진심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산 게는 비지떡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물건들을 사도 될까요? 좀 품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 의심이 들게 되거든요. 당연하죠. 저도 비지떡 한번 경험했습니다. 이게 이제 외장 하드를 샀거든요. 근데 너무 싼 거예요. 한 8천 얼마인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 일반적으로 우리 메이커나 이런 거 한 14만 원 정도 하거든요. 나흘 만에 왔어요. 그래서 받아서 저장을 하고 했는데 한 일주일 되니까 에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반품했습니다. 좋지 않은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충분히 검증을 안 한 것도 있고 당연히 비지떡인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들은 시장에 나가려면 철저하게 검사를 받는데 이렇게 해외 직구 알리나 테무로 들어오는 것들이 이 검사가 잘 안 되는데 중국에서 직구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네. 중국에서 우리 한국의 영향이 어떤 상황인가요? 불행히도 지금 우리나라 제품들 중국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중 수교한 지 이제 32년을 경과하는데
지난 30년 동안 한국 제품들 중국에서 정말 돈 많이 벌었거든요. 네. 30년 동안 우리나라 수출이 10,000원을 벌었으면 그 중에 8,500원을 중국에서 벌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번 거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역조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더 돈을 못 법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중국 여성들 예전에 화장 개념이 없었어요. 네. 대부분 한다라는 게 그냥 기초 화장만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색조 화장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식 화장법이 유행하기도 했죠. 요즘 근데 이제 화장을 안 했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감이 안 잡히는데 그냥 자연미, 그냥 생얼 이걸로 돌아다녔던 얘기인가요? 네, 최근 얘기는 아닌데 네. 예전에 이제 마오쩌둥이 그런 말을 해요. 중국 여성들은 군장을 좋아하지 화장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요. 오. 이게 군장이라는 말은 군복이에요, 군복. 네. 그러니까 중국 예전에 마오쩌둥 시대에는 남녀가 어떤 성적인 게 여성이고 남성이라는 게 옷차림이나 이런 데서 드러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개혁개방 이후에 화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예, 90년대 이후부터 이제 늘어가는데 요즘 중국 대학생들도 이제 여성들도 화장을 해요. KBT. K-뷰티. 그래서 이제 색조 화장이 시작을 하면서 한국 모델들 그러니까 한국이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의 그 스타들 그다음에 한국 드라마가 또 예전에 굉장히 이제 90년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여성 연예인들 따라서 화장하기. 그리고 그 여성 연예인들이 무슨 화장품 쓰지? 그럼 나도 그거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 많이 썼죠. 그래서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예를 들어서 LG 화학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예전만큼 못하죠. 거의 어떤 경우에 한 30% 정도 까지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70%가 줄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교수님 지금 중국에서 한국 제조업의 상황이 어떤 건가요? 제조업 정말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TV 그러니까 삼성텔레비전 전 세계에서 탑이잖아요. 그런데 한 80% 정도까지 올라왔답니다. 그런데 가격은 너무 싼 거죠. 그러니까 그 비싼 걸 사는데 삼성만큼 좋은데 가격이 너무 싸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거를 선택해 버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 그 프리미엄 이미지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휴대폰의 경우에 애플 아니면 화웨이를 써요. 근데 이제 애플을 쓰는 거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굳이 애플 찾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15년 전에 기억을 하거든 기사가 있었어요. 살 돈이 없으니까. 네, 신장을 바른 거죠. 네. 그 정도로 사실 애플이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제품 가성비가 아니라 이걸 쓰는 거는 당신은 뭔가 특별하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버린 거죠, 중국에서. 이제 우리 삼성 휴대폰은 그만큼 프리미엄 이미지를 만들지도 못하고 가성비는 화웨이한테 따라잡히고 이 샌드위치 국면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저는 이제 애국자라서 우리 갤럭시의 이미지를 높이려고 갤럭시 24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도 그렇게 이제 애국 소비가 있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어로 그거를 고어차오라고 합니다. 한자로 국조 물결조자를 써서 그런데 그게 흐름이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미중 대립 속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기업이 화웨이거든요. 화웨이가 핸드폰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러면 화웨이 사줘야지. 어려운데 화웨이 사줘야 된다. 중국인으로서 애국심을 발동해서 산다. 이런 흐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한국에서 휴대폰 살 때 가격이 100만 원 넘어가잖아요. 요즘은 100만 원 넘어서 한 150만 원까지 되잖아요. 그 고가 제품을 사는데 애국심, 순수한 애국심 때문에 그래 나는 국산 사야 돼. 갤럭시 사야 돼. 이렇게 마음 먹기 쉽지 않습니다. 저 기화하기 전에는 저도 애플이었으나 기화하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그거 이제 무조건 갤럭시입니다. 그래, 그 정말 애국자입니다. 물론 그런 애국 소비하는 거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조금 안 좋은 경향을 지닌 상사원들의 경우에는
이제 본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본사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이제 본사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 그러면 이제 보고서를 내야 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보고서를 쓰시겠어요? 중국인들이 애국 소비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보고서를 내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자기 책임 없잖아요. 문제는 가성비입니다. 우리나라가 자꾸 애국 소비 탓을 하면은 지금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고전하는 원인 그것을 잘못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대응하는 전략도 잘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산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 이제 우리 한국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다른 외국들도 그럴 것 같은데 외국 기업들도 지금 한국처럼 힘들어하는 건가요? 외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살아남은 기업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애플 여전히 물론 조금 위축되긴 했어요. 네. 그렇지만 살아남잖아요. 우리 갤럭시는 푹 떨어져 버렸잖아요. 현대차 다른 외제차에 비해서 푹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냥 제대로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결론이 뭐예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경쟁력을 높이기가 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많은 기업이 빠져나옵니다. 이것도 한 방법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 제가 만난 기업인들 중에 그러니까 중국에 진출 있는 한국 상사원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실패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남미, 동남아시아, 중동? 중동 중동에는 화웨이 없어요. 있긴 한데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이란 같은 데는 다 화웨이입니다. 네, 맞아요. 사우디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미에 가면 화웨이 없나요? 오빠 있어 오빠. 오빠 있고 네. 샤오미 있고 오파. 그거 다 중국 제품들입니다. 오빠도 중국이었어요? 그럼요. 오파 중국 제품. 저 오빠는 브라질 줄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중국 제품,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그리고 화웨이나 중국 기업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중국 제품의 약점이 뭐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여기에서 전투력을 갖춰야만 중국과 싸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쉽게 포기하고 나갈 일이 아닙니다. 이제 외부인들 보기에는 장벽이 이제 높아진 것 같고요. 이제 그렇죠. 가성비도 있고 애국 소비도 있긴 한데, 근데 이거는 왠지 현지 얘기인 것 같고 과거는 어땠어요? 중국 역사를 보면 우리가 흥미로운 걸 발견합니다. 원나라는 몽고족 왕조예요. 네 맞아요. 그죠? 그리고 뭐 중국 잘하시니까 아닙니다. 청나라는 오랑캐라고 만주족. 중국인들은 만주족이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는 여진족이라도 했죠. 그런데 중국 역사를 보면 당, 송, 원, 명, 청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왜 중국 왕조처럼 돼 있잖아요. 네. 희한해요. 사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쓰는 식으로 역사를 기술한다면 몽고족 강점기 그렇죠. 그렇게 표현해야죠. 정명기. 그죠. 그래서 청나라 만주족 강점기 네. 이렇게 표현해야죠. 식민화된 거 아니에요. 이민족이 들어와서 통치를 했으니까. 그런데 중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펑여우란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중국인들이 중화의식이 있는 건 맞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인들의 안과 박 그리고 내 것인가 남인가 나인가 우리인가를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는 혈통이나 민족이 아니라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문화를 인정하고 현지화를 하면 그래 그러면 우리 식구네 우리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원나라 몽고족의 원나라하고 청나라하고 사이에 중요한 구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몽고족들은 자기 원칙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목민족이잖아요. 몽고족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유목하던 민족들인데 그 사람들은 몽골에서 베이징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베이징에 오래 있으면 유목민족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전통, 네. 유목민족 그다음에 몽고인들을 몽고인이라고 하는 DNA 이게 없어질까 겁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사라져 버릴까 겁난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한족화, 한화 되기를 굉장히 좀 주저주저했죠.
그래서 사실은 몽골에 대해서 반란도 심했고 그리고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청나라는 달라요. 명나라가 멸망한 뒤에 베이징을 비롯해서 중원을 차지할 때 들어간 인구가 50만밖에 안 돼요. 네. 50만인데 근 1억이 되는 사람들을 통치하거든요. 이 소수가. 예. 어떻게 그 1억 넘는 인구를 다스렸나요? 청나라의 전략은 뭐냐면 이중의 DNA를 갖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 전통, 그러니까 만주족의 DNA를 계속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존하는 방법. 중국이 이제 청나라가 중국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변발을 다 하게 만듭니다. 변발은 이제 우리가 황비용 영화 보면 이렇게 머리 절반 이렇게 까고 그다음에 뒤에 머리 늘어뜨리는 거죠. 한족들한테 그걸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두려면 머리카락을 잘라라. 머리카락을 자르기 싫으면 목이 날아간다. 이러면서 싹 청나라화 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만주족 청나라의 DNA를 지켜요. 그런데 청나라 황제가 중국화, 그러니까 한족화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청나라의 목적은 중국을 지배하는 거. 그래서 열심히 유교도 배우고 한문도 배웁니다. 그리고 청나라 황제들이 중국 역사를 다 정리해요.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청나라 황제 같은 경우 니들 그렇게 혈통으로 따지지 마라. 우리가 바로 중화다. 우리는 이민족이지만 우리가 바로 중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현지화입니다. 특히 이제 cultural localization, 문화적 현지화를 했죠. 중국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문화로 접속하는 것, 이거 이제 한 거죠. 그럼 교수님이 이렇게 청나라처럼 성공적으로 중국에서 스며든 외국 기업이 있나요? 가장 성공한 기업이라는 건 맥도날드 같은 거, 그다음에 KFC 같은 기업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맥도날드와 KFC는 거의 중국화돼 가지고 중국 기업이 됐어요. 아침 메뉴를 완전히 중국적인 아침 메뉴를 내놓습니다. 죽을 팔아요, KFC에서. 오. 그다음에 요티에라고 이렇게 밀가루 튀김하는 거 있거든요. 이런 것도 팝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맥도날드에서 김밥 파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아침도 거기서 먹고 가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아침을 집에서 잘 안 먹어요. 네. 그러니까 아침부터 KFC 또는 맥도날드 가서 먹고 아이가 학교 갑니다. 우리가 정크푸드 그다음에 패스트푸드 파는 게 아니라 건강한 아침을 여기에서 제공한다. 그러면서 많은 캠페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소비 패턴, 심리적인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성공합니다. 스타벅스도 가면은 중국 메뉴도 팔고요. 티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그 다음에 추석 때 그러니까 중국에서 말하는 중추절에 월병 같은 것도 팔아요. 그러니까 현지화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그렇게 현지화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있어요. 아, 뭐 있어요? 오리온 초코파이도 성공했죠. 아, 오리온 예, 오리온 초코파이도 성공했죠. 왜냐하면 공산품이 아니라 소비자 제품은 소비자들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초코파이는 이렇게 한자로 정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네. 그 중국 초코파이는 어질 인자가 써 있어요. 네. 근데 유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의 가치 그리고 중국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친구예요. 이 두 가지 컨셉을 그 광고에다 넣는 거죠. 오리온은 사실은 화교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더 중국 속으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겠죠. 아, 오리온 한국 기업 아니에요? 책임자가 화교예요. 화교 출신이에요. 오. 한국 기업인데. 그러니까 훨씬 더 말하자면 중국 트렌드 그다음에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유리했던 거고 또 하나는 중국에 발령을 내면 아예 한국에서 자리를 빼버려요. 그러니까 넌 중국에서 거기서 살아.
거기에서 완전히 못 들어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중국을 연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다른 기업들은 한 3, 4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니까 경험이 축적되지 않고 이런 경우죠. 우리나라 신라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풀무원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현지화를 통해서 풀무원이 두부를 잡았고 아니 중동에서도 불무는 잘 팔려요. 그러니까 그런 현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공한 기업들 많아요. 많은 자선 활동도 하고 중국인들의 마음을 잡고 그다음에 중국인들의 생각을 읽고 문화적으로 접속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성공했습니다. 교수님 결론적으로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자본주의의 그 면이 너무 좀 강하게 띄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새해이면 꼭시 사팔 대박 나세요. 그렇죠. 중국이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찐인가요? 중국 사람들이 정말 돈에 진심이고 네. 이익에 진심입니다. 한국인과 중국인을 비교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중국인은 먼저 소인이고 후에 군자다. 중국인들 돈 엄청 밝혀요. 네. 뭐 하자고 그러면 얼마 줄 건데요 그러고 이익이 얼마 나는지를 따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소인이에요. 네. 이익을 밝히면 공자님이 소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군자가 되는 거는 돈을 벌면 군자가 되잖아요. 네. 한국인들은 어떨 것 같아요? 보시기에 알파고께서 보시기에 저는 기재 정신에 답변하면 민심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럼 진심 얘기할게요. 피하겠습니다. 제가 진심 얘기하면 제가 한국 사람으로 네. 보자면 저까지 포함해서 네. 한국인은 먼저 군자고 네. 뒤에 소인이에요. 네. 앞으로는 돈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근데 나중에 보면 왜 돈 안 주지? 내 몫이 이건데 왜 제가 더 가져가지? 저 그래요. 주례는 안 할 때 저 비디님한테 문제 못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군자인 척 하는데 저처럼 뒤로는 소인인 겁니다. 네. 나 돈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속으로는 속으로는 아니. 중국은 그 송나라 이후부터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가 확립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과거 시험을 봐서 출세하거나 그다음에 돈을 벌어서 출세하거나 이 두 가지 경로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 시험은 너무 힘들잖아요. 공부해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 벌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돈만 벌면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고 이런 신분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서구 사회는 귀족제라는 게 근대 이후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서는 일어나서 혁명을 하는 거고. 근데 중국은 혁명이 없어요. 왜 중국에 혁명이 없냐? 이미 그때부터 타도할 만한 귀족 계급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 그냥 중심이 돼버렸던 거죠. 유럽에서는 부르주아 사회를 만들려고 귀족들을 타도하는 혁명을 하는데 중국은 이미 당나라 때를 지나면 귀족들이 없어요. 세습되는 귀족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중국인들이 자본주의 마인드가 발달된 거죠. GPD 제일 먼저 사용됐던 거 중국 아니에요?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를 선도했죠. 네. 그런데 그게 끊어진 때가 마오쩌둥 시대 30년인 거죠. 그러니까 마오 30년 동안 진심으로 사회주의였고 네. 중국 역사 길게 보면 사실은 자본주의적인 세상이라는 거죠. 그럼 교수님 중국 사람들의 실리주의적인 마인드가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겠죠? 그렇죠. 중국인들은 신이 없는 문명이에요. 네. 윤신이 중국의 없잖아요. 신이 돈이에요. 그렇죠. 돈이에요. 그러니까 속담이 있잖아요. 돈만 주면 귀신한테 맷돌도 돌리게 할 수 있다.
그걸 이제 서구적인 기독교 관념에 보면 신이 해야죠. 신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신의 영역에 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 생활을 운영하는데 돈이 제일 중요하고 이익이 중요하고 사람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 한국은 통상국가잖아요. 네. 근데 통상국가라면 제일 필요한 게 어떤 의식이겠어요? 자본주의 의식. 그렇죠. 장사 비즈니스하고 실용주의고 늘 실리 위주로 생각하고. 근데 한국인들은 통상국가는 좀 표현을 좀 저속하게 한다고 치면 장사하는 겁니다. 외국에 물건 팔아서 사는 나라예요. 그러려면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한국인들은 굉장히 원리주의고 도덕적인 사고를 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는 게 조선 시대까지는 그리고 근대 일제 강점기까지도 한국은 통상국가가 아니었어요. 장사로 살아온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70년대 이후에 한국이 발전하면서 수출도 먹고 사는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통상국가라는 정체성이 한국 5,000년 역사 속에서 생긴 지가 한 50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 마인드 속에 통상국가라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약해요. 그 전에는 뭐냐? 다 선비로 살아왔어요. 저 같은 소인들도 다 군자인 척합니다. 그리고 소인 그러면 화내고 군자라 그러면 그래 우와. 이렇게 하고 다 양반인 척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은 거죠. 또 이런 식으로 가면 말은 공산주의인데 중국에서 좀 약간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중국의 부자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와 사치를 누리죠. 지금 14억 인구인데 0.01%라고 해도 1,400만 아니겠어요? 그걸로 나라 두세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한국 같으면 진즉에 시위도 일어나고 사회 불안이 생기고 불평불만 나올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많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중국은 능력주의 사회거든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가져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그거를 분석을 했어요. 왜 저 화산이 폭발하지 않는가? 저렇게 빈부격차가 심한데 거기에서 이제 내놓은 결론은 첫째는 능력주의 관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파이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가 커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가성비도 좋아하는데 명품 소비도 정말 많잖아요.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중국의 사람들은 또 체면 의식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중국인들의 체면 의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나는 이거 가지고 있네. 그만큼 중국의 고소득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0.01%만 해도 1,300만 정도 되니까 이 1,300만이 소비한다라고 치면 우리는 5천만인데 그렇게 보자면 명품 시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상해, 베이징 가면 그 명품의 거리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 하이난다오에 면세 백화점들, 면세 센터를 새로 세웠죠.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갑니다. 저 가끔씩 중국 항공사 타면 이코노미석이 비어 있더라도 비즈니스는 무조건 만사고입니다. 우리 한국 기업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죠. 저도 굉장히 좀 답답하기도 하고 관건은 경쟁력이겠죠.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공산품의 경우는 특히 그렇고요. 하지만 여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나라 연세우유도 요새 새롭게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우유를 갖다 파는 겁니다. 중국 엄마들 자식들 건강에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그런데 중국 우유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우유는 저거 건강에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품질이 좋을 것 같아. 위생에 좋을 것 같아. 이런 신뢰가 있는 거죠.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국 시장 점유율 1% 2%밖에 안 돼. 그런데 그 1%도 양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100개 팔았는데 중국의 1%라 그래도 10,000개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우리나라 정부가 합심해서
그런 새로운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경쟁을 높여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고 봅니다. 오늘 이게 웬 난리지에서는 중국에서 물 건너온 저저가 상품들의 공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면에 중국 문화까지 낱낱이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난리지를 한 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는 한국 제품의 경쟁력입니다. 중국 큰 시장을 우리 기업들, 우리 제품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의 마음을 보다 더 깊이 공부하고 중국 공부 열심히 할 때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난리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